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5이 된 이호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참으로 많은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친척의 집, 오래된 벗의 집, 우연히 인연이 닿은 이웃의 집, 그리고 저 멀리 시골에 살고 있는 후배들의 집까지 이 눈으로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수천 개에 달하는 집의 문턱을 넘나드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포근해지고 몸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데, 어떤 집은 아무리 비싼 가구로 꾸며져 있어도 등골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 집안에 어떤 물건이 숨어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오랜 세월의 경험을 한 자락 한 자락 풀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물건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자식운까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잔 드시면서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 영상 하나로 달라질 수도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혈관이 있듯이 집에도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옛날부터 운기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운기가 막힘없이 잘 흐르는 집은 주인이 저절로 건강해지고 돈이 모이며 자식들이 발걸음을 자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운기가 어느 한 곳에 고여 썩어버리는 집은 주인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치며 자식들마저 그 집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운기를 맡고 있는 주범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집안 곳곳에 주인도 모르게 숨어있는 세 가지 죽은 물건입니다. 저는 오늘 85해를 살아온 제 눈으로 그 세 가지 물건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여러분의 말년이 진짜 황금기로 변할 수 있는지 실천 방법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1시간이 조금 못 되는 긴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특히 후반부에 말씀드릴 세 번째 물건은 우리 세대열의 9집에 반드시 있는 것이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르신 물건 하나 치운다고 인생이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미신 아닙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젊어서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0이 넘어가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말년을 지켜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복권이 아니라 내가 매일 숨쉬는 공간이 만들어내는 파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환경건강연구 자료를 보면 주거 환경이 어수선하고 기운이 탁한 집에 사는 60 이상 어르신들은 깔끔하게 정돈된 집에 사는 또래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거의 2배에 가깝게 높다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72%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그저 오래 산 사람의 잔소리라 여기지 마시고 살아온 경험이 담긴 실전 지침이라 생각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죽은 물건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거실에서 당장 찾아내야 할 것은 바로 원한과 아픔이 배어있는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이 물건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아주 비싸고 예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집 전체의 공기를 짓누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세월 동안 말년에 외롭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집을 살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거실 정중앙에는 혹은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는 반드시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물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물건이 주인의 고통을 빨아먹으며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젊어서 꽤 성공한 사업가였고 자식 셋을 좋은 대학에 보낸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어서 아내와 사별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에도 그는 부인이 생전에 아끼던 분홍색 도자기 화병 하나를 거실 장식장 한복판에 모셔두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 화병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저 화병을 저렇게 두고 계십니까? 그 친구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 화병을 보면 매일 아내가 생각나서 차마 치울 수가 없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한숨만 삭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화병이 그에게 주는 것은 따뜻한 추억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는 상실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친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식욕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밝은 얼굴을 보이려 애썼지만 자식들이 돌아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 화병 앞에 앉아 혼자 눈물을 훔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세월이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가벼운 감기로 시작해 폐렴으로 번진 병을 이기지 못하고 73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할 때 그 분홍 화병을 제 손으로 조심스럽게 포장해 납골당 근처 공원에 묻어드렸습니다. 그 화병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에 죽은 사람의 그리움을 매일같이 재생시키는 장치로 작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들어주십시오.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지 눈앞에 매일같이 세워두고 울어야 하는 전시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물건은 또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헤어진 사람이나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입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사업 동업자였다가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남긴 값비싼 조각상 혹은 사이가 나빠진 형제에게서 받았던 대형 거울 아니면 마음이 멀어진 며느리가 시집 올 때 해온 살림살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물건은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실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물건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저절로 불쾌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지. 저 물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던가 하는 생각이 자꾸 끌어오릅니다. 바로 이 반복적인 부정적 감정이 집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심리학 연구팀이 60 이상 어르신 747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거 공간 안에서 부정적 감정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만드는 물건이 3개 이상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38%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눈으로 본 것을 단순히 시각 정보로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시각 정보는 곧바로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을 자극하고 그 자극은 다시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즉 어르신이 거실을 지나다니며 그 물건을 마주칠 때마다 몸속에서는
미세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에 10번, 한 달에 300번, 1년이면 3000번이 넘습니다. 그 작은 스트레스 반응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압을 높이고 잠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병이 안 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단지 풍순이 기운이니 하는 옛날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증명해온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버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이고 어르신, 저게 얼마짜린데요. 저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물건의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5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지금 그 물건 때문에 여러분이 잃고 있는 건강과 평화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병원 한번 입원하는 비용이 웬만한 고가의 장식품 가격을 훌쩍 넘어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평온함은 그 어떤 물건보다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디 물건 값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값어치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버리는 방법도 그냥 쓰레기 봉투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가 알고 있는 예의 바른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그 물건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고 너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우리는 서로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마음으로 작별을 고하신 뒤에 깨끗한 천이나 한지로 그 물건을 정성스럽게 감싸십시오. 그리고 분리수거함에 버리시거나 재활용센터에 기부하십시오. 이 짧은 의식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놀랍도록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물건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고 이별에도 격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 오랫동안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이 거실에서 점검해 보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벽에 걸린 사진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사진을 거실 벽 한 면 가득 걸어두십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효심과 배우자를 추억하는 사랑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산 사람이 머무는 거실이 마치 작은 영정실처럼 꾸며져 있다면 그 공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사진 속의 고인들께서도 결코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들 때문에 살아있는 자식이나 배우자가 매일 슬픔에 젖어 지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실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고인의 사진은 거실에 2장을 넘기지 마십시오. 가장 웃는 모습이 잘 나온 사진 1장 혹은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 1장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예쁜 앨범에 정리해서 서랍에 고이 넣어 두십시오. 그리움이 솟아날 때마다 꺼내보시면 오히려 더 애틋한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매일같이 눈에 두는 그리움은 아픔이 되지만 가끔씩 꺼내보는 그리움은 위로가 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말년을 결정짓는 아주 큰 차이가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거실은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웃고 차를 마시는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 위에 죽은 사람의 그림자가 너무 길게 드리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이나 자식과의 갈등이 있었던 자리에 놓여있는 물건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남편과 크게 다툰 날 밤에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꽃병이나 딸과 말다툼 끝에 던졌던 그릇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미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물건은 씻어낸다고 해서 그 기운까지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새 것으로 바꾸시는 편이 낫습니다. 집은 과거의 기록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의 쉼터여야 합니다. 낡은 감정이 배어있는 물건을 바꾸는 것은 새 출발을 선언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죽은 물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물건은 첫 번째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물건은 주인이 그 감정을 스스로 느낄 수라도 있는데 두 번째 물건은 주인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집안의 생기를 야금야금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십시오. 혹시 이런 것이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사계절 시들지 않는 형형색색의 조화꽃, 몇 년 전 자식이 선물해준 마른 꽃다발, 벽에 걸린 동물뼈나 가죽 장식, 유리 상자 안에 박제된 새나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죽은 물건, 바로 거짓된 생명과 죽음의 박제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정미란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도자기와 꽃꽂이를 취미로 삼으셨던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어서 사냥을 즐기셨기 때문에 그 집에는 남편이 잡아온 사슴머리, 박제, 멧돼지 가죽으로 만든 장식 방석, 그리고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것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정 여사님은 조화를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비단과 실크로 정교하게 만든 수입조화, 꽃다발이 거실 곳곳에 놓여 있었고 결혼식이나 자식 돌잔치 때 받았던 꽃바구니는 모두 말려서 드라이 플라워로 만들어 장식장 위에 진열해 두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했고 정 여사님도 그 칭찬에 아주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여사님이 65 무렵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기처럼 시작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나이에 비해 양호하다고 나왔지만 정 여사님 본인은 늘 피곤하고 우울하고 잠을 못 이루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오기를 꺼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손자가 엄마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할머니 집은 무서워. 꽃은 있는데 냄새가 안 나. 벽에 걸린 동물들이 나를 쳐다봐. 이 말이 며느리를 통해 정 여사님 귀에까지 전해졌을 때 정 여사님은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거실이 손자에게는 공포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정 여사님은 결국 67의 나이에 원인 모를 호흡기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화려한 조화, 꽃과 박제 장식들에 둘러싸인 채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단순히 취향의 차이였을까?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랜 세월 마음에 품고 여러 어르신들의 집을 관찰하면서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기, 즉 살아 숨쉬는 에너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0 이상 어르신들의 몸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점점 양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 무렵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머무는 집안만큼은 반드시 살아 꿈틀거리는 양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야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꽃의 모양을 한 플라스틱 덩어리입니다. 겉보기에는 꽃이지만 숨을 쉬지 않고 물을 빨아들이지 않으며 뿌리도 없습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는 모조품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이것을 거짓과 기만의 상징으로 봅니다. 집안에 거짓된 생명을 진짜처럼 모셔두면 그 집의 주인도 거짓된 복을 받게 된다고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드라이 플라워, 그러니까 말린 꽃은 또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꽃의 시체입니다. 식물의 미라를 우리 집 거실에 곱게 모셔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결혼식 부케를 추억으로 간직한다고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케가 마르는 순간부터는 결혼 생활의 생기가 빠져나간다는 속설이 우리 선조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냥 미신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미신이라 불리는 옛말 속에는 대체로 수백 년 세월 동안 누적된 관찰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동물의 박제나 가죽, 뼈로 만든 장식품입니다. 사슴머리를 벽에 거는 것, 호랑이 가죽을 바닥에 깔아두는 것, 악어 이빨로 만든 목걸이를 장식함에 넣어두는 것, 모두가 죽은 짐승의 기운을 집안에 초대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주거 환경과 정서 상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집안에 동물의 사체로 만든 장식품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우울감 지수가 평균 47%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65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그 영향이 더 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르신들의 감수성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둔해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지만 나이가 들수록 공간이 주는 에너지의 차이를 더 민감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실에 이런 죽은 물건들을 두는 것은 우주를 향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생명력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변화가 싫고 현재 상태가 그대로 박제된 채 유지되기를 바란다. 나는 거짓된 아름다움에 만족하며 살겠다. 우주가 이런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이 집에는 새로운 생기를 보내지 말자. 여기는 이미 죽어가는 공간이니 그대로 두자.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에게 들어오던 복과 건강의 흐름이 서서히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유 없는 피로, 원인 모를 우울감, 약으로도 낫지 않는 만성 질환들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먼지가 뽀얗게 앉은 조화, 꽃과 오래된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이것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 먼지는 단순한 더러움이 아닙니다. 그 먼지는 흐르지 않고 정체된 시간이자 집안에 서서히 쌓여가는 음습한 살기입니다. 먼지를 털어내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그 물건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먼지가 달라붙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생명이 없는 물건에는 반드시 먼지와 음기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먼지는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여러분의 호흡기를 공격합니다. 60 넘은 어르신들이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이 먼지 쌓인 죽은 장식물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실내 미세 먼지 문제라고 부르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집안의 탁기라고 불렀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모두 치우십시오.
비싼 돈을 주고 산 수입 초화라도, 자식이 선물한 값비싼 꽃바구니라도, 벽에 걸어둔 사슴머리 박제라도 모두 내보내십시오. 자식이 준 건데 어떻게 버리냐고 하시겠지요.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자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선물한 진짜 의도는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부모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만약 그 선물 때문에 부모가 건강을 잃는다면 그것을 알게 된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자식은 더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희가 준 꽃 정말 예뻤고 엄마가 정말 좋아했다. 이제 엄마가 살아있는 꽃을 좋아하게 되어서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식도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빈자리에 무엇을 두면 좋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두십시오. 작아도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화분 하나, 유리병에 꽂은 들꽃 몇 송이, 베란다에서 키운 대파 한 뿌리, 콩나물 시루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진짜 생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키울 수 있는 공기정화 식물들입니다. 산세베리아, 스킨답서스, 고무나무, 행운목 같은 것들인데 이런 식물들은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죽지 않고 잘 자랍니다. 가격도 웬만한 조화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동네 꽃집에 가시면 3,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좋은 화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르신,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키우는 식물마다 다 죽어버려요. 차라리 안 키우는 게 낫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식물이 시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고 지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식물이 시들면 그 식물을 탓할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인사하고 깨끗하게 땅에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새 식물을 들이시면 됩니다. 이 작은 순환 자체가 바로 여러분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는 의식이 됩니다. 시들지 않는 가짜 꽃에 둘러싸여 외롭게 시들어가는 것보다 시들었다 다시 피어나는 진짜 식물과 함께 숨쉬는 편이 훨씬 건강한 삶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노인의학연구팀이 65 이상 어르신 500명을 6개월간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집에 살아있는 식물을 3개 이상 두고 매일 물을 주며 돌보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4%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예방에 식물 키우기가 이렇게 좋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공중보건연구에 따르면 실내 식물이 방 하나당 2개 이상 있는 집은 그렇지 않은 집에 비해 거주자의 우울증 발병률이 29%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우시면 하루의 일과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주고 낮에 햇빛이 잘 드는지 확인하고 저녁에 잎을 닦아주는 이 작은 행위들이 어르신의 마음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계속 불어넣어 줍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보약입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도 함께 물을 주고 새순이 돋는 것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할머니, 이 잎이 어제보다 커졌어요. 할아버지, 여기에 작은 벌레가 있어요. 하면서 손주와의 대화거리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것이 죽은 박제와 조화를 두었을 때와 얼마나 다른 풍경입니까? 손주가 무서워하며 오지 않는 집과 손주가 와서 함께 식물을 돌보는 집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수족관이나 어항도 아주 훌륭한 살아있는 장식입니다. 꼭 크고 화려한 수족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유리어항에 금붕어 2마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고기는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재물운을 상징하는 생명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붉은색과 금색 물고기는 돈을 끌어들이는 기운이 강하다고 합니다. 물이 잔잔히 흐르고 물고기가 꼬리를 흔드는 그 움직임이 집안에 정체된 기운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조건이 허락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다만 물고기를 키우실 때는 반드시 먹이를 꾸준히 주시고 물을 정기적으로 갈아 주셔야 합니다. 죽어서 물 위에 떠 있는 물고기는 오히려 조와 꽃보다 더 강한 음기를 뿜어냅니다. 그러니 키우기가 귀찮으시다면 식물 쪽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죽은 물건, 바로 조화와 드라이 플라워와 동물 박제들은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집안의 생기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들으시고 나면 반드시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이런 것이 있거든 미련 없이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살아있는 작은 식물 하나를 들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집안에는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85해를 살면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숨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2가지 죽은 물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야기가 조금 무거우셨지요.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한과 아픔의 기억이 배어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가 집안 공기를 짓누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생명과 죽음의 박제들이었습니다. 조화꽃, 마른 꽃, 동물 박제 같은 것들이 집안의 양기를 빨아들이고 탁기를 불러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가지만 잘 정리하셔도 여러분의 집은 이미 훨씬 밝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3번째 죽은 물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 어르신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물건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쓸모가 다한 줄 알면서도 차마 손을 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한국인만의 아주 특별한 마음이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입니다. 우리 민족만큼 물건에 정을 담는 민족도 드뭅니다. 밥그릇 하나에도 정이 들고 장롱 하나에도 사연이 깃듭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이 정이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흐름을 막습니다. 두 번째는 체면입니다. 시집 올 때 어머니가 해주신 이불을 버리면 죄송스러워서, 자식이 효도 선물로 사준 가전을 버리면 면목이 없어서, 이런 체면 때문에 낡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는 근검절약의 습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건너오신 우리 세대에게 물건을 버리는 일은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마음을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물건을 버리라고 말씀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 세대가 지켜야 할 진짜 중요한 가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정은 물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 두어야 합니다. 체면은 남의 물건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지켜집니다. 절약은 낡은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현명하게 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생각의 틀만 살짝 바꾸시면 놀랍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째 죽은 물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히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어디에도 끼지 못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집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바로 깨진 거울이나 금이 간 유리 장식품들입니다. 거울은 풍수학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증폭 장치로 여겨집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고 기운을 2배로 튕겨내며 공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거울은 그 좋은 기운을 증폭시켜 집안 전체로 퍼뜨려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탁한 기운이 들어오면 그것도 똑같이 증폭시켜 버립니다. 문제는 이 거울에 금이 가 있거나 깨져 있을 때입니다. 이가 나간 거울에 비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갈라져 보이고 몸이 두 동강으로 끊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이 깨진 상이 매일 여러분의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시각 자극과 자아 인식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는 사람은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 위험이 42%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께서는 깨진 거울은 집안의 악귀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악귀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파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집 현관이나 거실, 침실에 금이 간 거울이 있다면 오늘 당장 새 것으로 바꾸시거나 아예 떼어버리십시오. 새 거울을 사시기 어렵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깨진 거울을 두시느니 빈 벽으로 두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거울이 침대 맞은편에 놓여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빠져나온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풍수학에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원룸이나 작은 집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침대에서 잠든 모습이 거울에 보이는 구조라면 그 거울에 천을 덮어두시거나 위치를 조금만 옮겨보십시오. 놀랍게도 잠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유리 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유리 꽃병, 유리 화분 받침, 유리 재떨이 같은 것들 중에서 금이가 있거나 이가 나간 것이 있으면 모두 정리하십시오. 유리는 투명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깨지지 않고 깨끗한 유리는 집안에 맑은 기운을 퍼뜨리지만 금이 간 유리는 집안의 재물운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오래된 지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또 다른 어르신의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68이 되면서부터 자식들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자식들이 오지 않고 손주들 얼굴 본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야 이분은 심각성을 느끼셨습니다. 저를 찾아와 하소연하시길래 제가 한번 그 집에 가보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바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거실 정면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사진 액자의 유리가 한쪽 구석에 금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니 2년 전쯤 이사할 때 생긴 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새 액자로 바꾸자니 돈이 아깝고 떼자니 자식들 보기 민망해서 그냥 두셨다고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저 액자를 떼십시오. 새 액자를 사시거나 사진만 꺼내서 앨범에 넣으십시오. 이분은 제 말을 듣고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뒤에 큰딸이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엄마 잘 계세요.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갈게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이셨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가족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액자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이 간 가족사진 액자를 매일 바라보며 어르신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었겠습니까? 그 황폐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자식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집안의 거울과 유리 제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 사진 액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 사진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를 지닌 물건입니다. 그 액자의 상태가 곧 가족 관계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액자가 깨끗하고 반짝이면 가족의 기운도 맑아지고 액자가 먼지 쌓이고 흐릿하면 가족의 인연도 흐려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가족 사진 액자를 매일 한 번씩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그 작은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문과 커튼입니다. 이것은 물건이라기보다는 집의 한 부분이지만 기운의 흐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문이 오랫동안 닫지 않아 뿌옇게 되어 있으면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제대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햇빛은 양기의 근원입니다. 양기가 부족한 집은 곰팡이가 잘 피고 공기가 탁해지고 거주자의 우울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날씨 좋은 날을 골라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주십시오. 그리고 커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두꺼운 암막 커튼을 하루 종일 쳐두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는 반드시 커튼을 열어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햇빛은 공짜 보약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해보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기분을 놀랍도록 개선해 줍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노인 정신건강 연구 자료를 보면 아침에 자연 햇빛에 30분 이상 노출되는 60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에 비해 계절성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 건강에도 좋고 수면 리듬이 정돈되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꼭 아침에 커튼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관리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무심코 집안에 두시는 위험한 물건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말라 죽은 화분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깝다고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몇 달째 그대로 두십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말라 죽은 화분은 그 집의 죽음의 에너지를 계속 머물게 합니다. 식물이 완전히 죽었다는 확신이 들면 바로 흙과 함께 정리하시고 빈 화분은 씻어서 새 식물을 심든지 아예 버리든지 결정하십시오. 중간 상태는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또 오래된 달력이나 기한이 지난 인력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년 달력이 벽에 걸려 있거나 2년 전 날짜에서 멈춘 탁상 달력이 책상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달력은 시계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정된 달력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운도 지난 시간에 고정됩니다. 올해 달력, 이번 달 날짜가 정확하게 표시된 달력을 두십시오. 요즘은 동사무소나 은행, 교회에서 새해에 무료 달력을 나누어 주니 굳이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영양제와 약병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종합 비타민, 칼슘, 오메가3, 홍삼 같은 건강 보조식품을
여기저기서 선물 받으신 뒤 그대로 쌓아두고 드시지 않으십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버리지 않고 찬장에 가득 쌓아두십니다. 이것도 정리해야 합니다. 먹을 것은 드시고 기한이 지난 것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약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제때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 물건입니다. 쌓여있는 약병은 오히려 내가 아프다는 신호를 매일 시각적으로 주입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도 그 약병들을 매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플 것 같다는 기분에 빠집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죽은 물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보너스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머리가 좀 복잡하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은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마다 돌려보시면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작은 변화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잠시 숨을 고르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죽은 물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영상 시작 부분에서 우리 세대 10집에 9집에는 이 물건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아주 솔직하고 또렷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이어서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죽은 물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번째 물건이야말로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 가장 깊숙이 박혀있는 족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 초반에 꼭 끝까지 들어주시라고 당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물건은 우리 세대 10집 가운데 9집에 반드시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장나고 깨졌음에도 아까워서 차마 버리지 못한 낡은 물건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로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건너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허허벌판에서 밥 한 그릇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옷 한 벌을 기워 입고 또 기워 입으며 아끼던 그 마음이 우리 몸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물건 귀한 줄 아시고 고쳐 쓰고 아껴 쓰는 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끼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독이 되어 오히려 우리의 남은 복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젊어서는 미덕이었던 절약이 늙어서는 집착이 되고 집착은 결국 우리 운의 흐름을 막는 댐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조병철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평생을 살아온 아주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69이 된 조형은 젊어서 작은 전자 부품 회사를 운영했고 그때는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50줄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는 일마다 꼬이고 모아둔 재산이 마치 모래 알갱이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60대 초반에는 빚더미에 앉아 건강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 작년 봄에 구미에 있는 조형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원인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의 거실과 베란다는 그야말로 고물상을 방불케 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좋기 10년은 넘어 보이는 고장난 안마 의자가 빨래 거치대로 변한 채 방치되어 있었고 벽에 걸린 오래된 괴종시계는 4시 44분에 멈춘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주방 찬장을 열어보니 테두리가 이가 나간 밥그릇이 10여 개 넘게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몇 년 전에 고장났다는
전기밥솥이 언젠가 고치면 쓸 거라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 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병철이 저 시계 좀 고치거나 버리지 그러나 멈춘 시계는 풍수적으로 좋지 않다는데. 그러자 조형이 대뜸 화를 내더군요. 이 사람아, 저게 얼마짜린데 부속만 구하면 다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저 안마 의자도 가죽은 멀쩡하다고 모터만 갈면 새 것처럼 쓸 수 있어. 저 밥그릇도 이가 조금 나갔을 뿐이지 밥 담아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버리라는 거야. 제가 듣고 있으니 참 답답했습니다. 모터만 갈면 부속만 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모든 말은 10년째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모터도 안 갈고 부속도 안 구하고 그저 언젠가 고치겠지 하며 쌓아두기만 한 고물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형의 집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현관에는 밑창이 다 다른 구두가 7켤레나 쌓여 있었고 옷장에는 좀 이먹어 구멍이 난 정장 양복이 몇 벌씩이나 걸려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표지가 다 떨어져 나간 오래된 책들이 먼지에 덮여 있었고 욕실에는 금이 간 유리컵과 손잡이가 부러진 머그잔이 꾸역꾸역 꽂혀 있었습니다. 그 집을 나오면서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친구가 왜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주인을 밀어내고 집안을 차지한 형국이었습니다. 조 형은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장난 잡동사니들의 지킴이로 전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정리정돈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에너지 흐름의 문제입니다. 풍수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죽은 시간과 깨진 그릇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시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시간은 곧 생명의 리듬입니다. 그런데 거실 한복판에 멈춰버린 시계가 걸려 있다. 이것은 우주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여기서 멈추었소. 내 발전은 여기서 끝이요.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소. 우주가 이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알았다. 너의 시간은 거기서 멈춘다. 너의 재물 흐름도, 너의 건강의 흐름도, 너의 인연의 흐름도 모두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돌려줍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공간건강연구소가 발표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집안에 작동하지 않는 시계가 걸려있는 가정과 모든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정의 거주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비교했더니 멈춘 시계가 있는 집의 거주자들이 평균 23%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뇌는 멈춰있는 시계를 무의식적으로 불안 요소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건전지가 다 된 시계나 고장난 괴종 시계가 있거든 오늘 당장 건전지를 갈아 끼우시거나 아예 떼어버리십시오.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고칠 수 없으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이가 나간 그릇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예로부터 깨진 그릇으로 밥을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셨던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밥그릇은 곧 그 사람의 그릇이요 재물을 담는 용량이며 복을 받는 바탕을 상징합니다. 이가 나간 그릇에 밥을 담아 드시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복을 깎아내는 행위이며 자기 입으로 가난의 기운을 퍼넣는 일과 같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너는 이가 나간 그릇에 밥을 먹어도 되는 하찮은 존재다 라고 속삭이는 무의식적인 자기 학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가 나간 그릇이 아니라 가장 온전하고 깨끗한 새 그릇에 밥을 담아 드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이 나간 그릇, 금간 접시, 손잡이가 부러진 컵, 뚜껑이 맞지 않는 반찬통 같은 것들을 모두 꺼내 놓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다, 고마웠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깨끗한 신문지에 싸서 분리수거함에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 그릇을 들이십시오. 꼭 비쌀 필요 없습니다. 1,000원짜리 사발도 이가 나가지 않은 온전한 사발이라면 충분히 귀한 물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장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결핍의 심리를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이거 버리면 다시 살 돈이 없어. 이런 마음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공포입니다. 앞으로 내가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나는 새롭고 좋은 물건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낮은 자존감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장난 물건을 끌어안고 사는 동안 여러분은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가난의 주파수를 쏘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낡고 병든 물건들과 사는 것이 편안합니다. 나는 결핍에 익숙합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러면 우주는 아주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원하니 계속해서 가난하고 고장난 상황을 보내주겠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제가 85해를 살면서 수많은 부자와 명문가를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분들의 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비싼 가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거실은 비어 있으면서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딱 놓여 있고 고장난 것은 즉시 고치거나 고칠 수 없으면 가차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분들은 물건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가난과 불운이 끊이지 않는 집일수록 집안에 버리지 못한 잡동사니가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입니다. 조형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조형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번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보게. 저 고물들을 다 내다 버리세. 내가 도와줄 테니. 조형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제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우리 둘은 사흘 동안 그 집을 청소했습니다. 트럭 3대 분량의 고장난 물건, 이 나간 그릇, 낡은 옷, 오래된 전자제품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멈춘 시계는 건전지를 갈아 끼웠고 새 달력을 걸었습니다. 밥그릇은 동네 마트에서 새 것으로 5개 사왔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조형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깊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마다 입맛이 돌아와서 밥 한 그릇을 남기지 않고 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자 조형의 막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놀러 왔다가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감동해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드리고 갔다고 합니다. 반년이 지나자 잃었던 거래처 한 곳에서 작은 일거리가 다시 들어왔고 조형은 조금씩 생활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만났을 때보다 얼굴빛이 훨씬 맑아지셨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물건을 치웠을 뿐인데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물건을 치우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과거를 떠나보내는 의식이며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공간을 만드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 준비를 알아보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것을 믿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3가지 죽은 물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한과 아픔의 기억이 배어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고인의 유품, 헤어진 사람의 선물, 부부싸움의 흔적, 그리고 너무 많은 영정 사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물건은 매일 여러분의 감정을 아프게 건드리고 그 반복된 자극은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생명과 죽음의 박제들이었습니다. 조화와 드라이 플라워 그리고 동물의 사체로 만든 장식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집안에 음의 기운을 불러들이고 살아있는 생기를 쫓아냅니다.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식물을 들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장나고 깨진 채로 버리지 못한 낡은 물건들이었습니다. 멈춘 시계, 이 나간 그릇,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 삐걱거리는 가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물건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결핍의 씨앗을 심고 우주를 향해 가난의 주파수를 쏘아 올립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저녁에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뒤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 한 바퀴만 도십시오. 그리고 눈에 띄는 것 딱 세 가지만 찾으십시오. 딱 세 가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가지만 오늘 내보내십시오. 내일은 또 세 가지, 모레는 또 세 가지. 이렇게 열흘만 해보시면 여러분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라실 만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여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권해드리는 열흘 실천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거실만 하십시오. 거실 한복판에 서서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죽은 물건 세 가지만 찾으십시오. 조화가 눈에 들어오면 조화, 멈춘 시계가 보이면 시계, 먼지 쌓인 박제가 있으면 박제, 그 세 가지만 오늘 치우십시오. 둘째 날은 주방입니다. 찬장을 열어 이 나간 그릇, 뚜껑이 맞지 않는 반찬통, 유통기한 지난 양념통, 고장난 작은 가전제품이 네 가지 중 한두 가지를 정리해 주십시오. 셋째 날은 안방입니다. 옷장 구석에 몇 년째 입지 않는 옷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이 먹었거나 색이 바랬거나 단추가 떨어진 것 딱 5벌만 꺼내어 정리하십시오. 넷째 날은 욕실입니다. 오래된 수건, 다 쓴 샴푸통,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모두 버리십시오. 다섯째 날은 베란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베란다를 창고로 쓰십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고 쌓아둔 종이 박스, 빈 병, 오래된 신문지 무더기를 모두 내다 버리십시오. 여섯째 날은 현관입니다. 밑창에 달은 신발, 찌그러진 우산, 오래된 자전거용 헬멧 같은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일곱째 날은 서재나 책상 주변입니다. 쓰지 않는 볼펜이 가득한 필통, 표지가 떨어진 책, 오래된 서류 뭉치를 정리하십시오. 여덟째 날은 전자제품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리모컨,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모으시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수리점에 맡기고 아니면 버리십시오. 아홉째 날은 약품과 건강용품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병, 반쯤 쓴 연고, 몇 년 된 밴드 등을 모두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열째 날은 우리 마음속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청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상을 주는 날입니다. 동네 목욕탕에 가셔서 개운하게 몸을 씻으시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드시고 오래 못 본 친구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우리 자신이 대견하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입니다. 이 열흘만 해보시면 우리 집과 우리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 가벼움이 바로 새로운 복을 담을 그릇이 되어줍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청소하는 집에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수백 년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오시며 얻은 귀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천하면 우리 말년이 바뀌고 우리 말년이 바뀌면 우리 자식들의 미래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밝고 건강하게 살고 계신 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우리 함께 다짐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꼭 이 계획의 첫째 날을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만 시작하시면 나머지 9날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가십시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나의 소중한 벗들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복잡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딘가 묵직한 것이 가슴에 내려앉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끌어안고 살았던 물건들이 우리의 복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부디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정이 많아서 쉽게 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성격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은 이 나이는 결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비워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부모 걱정, 친척 걱정, 이웃 걱정, 이 모든 걱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우리도 쉬어야 하고 우리도 가벼워져야 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물건을 다 버리고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지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 정적이 얼마나 무서울까 하고 말이지요. 그 정막이 무서워서 텔레비전을 온종일 크게 틀어놓으시고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별일 없는 안부를 몇 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 괴로워하는 수동적인 비참함이지만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이고 고귀한 자유입니다. 타인의 시선, 세상의 소음, 자식 걱정,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라는 우주와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황혼의 고독입니다. 텅 빈 거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은 적막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물건이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우리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의자가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것을 고독한 비참함이라 부르지 마시고 고독한 황홀함이라 부르십시오.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그 시간, 혼자 책장을 넘기면서 옛 추억에 잠기는 그 시간, 혼자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으며 꾸벅꾸벅 조는 그 시간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젊어서는 가질 수 없었던 이 한가로움이 바로 우리 세대가 오랜 고생 끝에 얻어낸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디 혼자 계신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밥 먹는데 뭐 대충 물 말아 먹지. 나갈 데도 없는데 뭐 무릎 나온 바지나 입지. 머리는 뭐 안 감아도 되지.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가장 위험한 짓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혼자 드시는 밥상이라도 찬장에서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어 정갈하게 담으십시오. 아끼던 반찬은 손님 올 때 쓰려고 두지 마시고 오늘 꺼내어 우리 자신을 위해 드십시오.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네 찻잔, 오늘 당장 꺼내어 우리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를 따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손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대접해 주겠습니까? 집 안에 계실 때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정돈하십시오.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품격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집안의 기운도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실 때 비로소 말년의 품격이 완성되고 밖으로 나갔던 복도 제 발로 다시 찾아 들어오는 법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말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물건, 우리를 슬프게 하는 물건, 고장난 물건들이 보이시거든 용기를 내어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결코 상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남은 생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이며 맑고 깨끗한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쓰레기 더미가 아닌 꽃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짐짝으로 가득 찬 창고가 아니라 바람이 통하고 햇살이 드는 맑은 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열심히 건너오신 여러분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십니다. 이 85 된 사람이 보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면 부디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의 벗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또래 벗들, 이웃 어르신들, 형제 자매분들 중에 거실에 잡동사니가 가득해서 건강과 복이 막혀 계신 분이 반드시 한두 분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말년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지켜온 가장 아름다운 우정이자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늙어가는 사람도 여러분의 응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우주의 따뜻한 보호막이 내려앉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머릿속을 맴돌던 지난날의 후회와 자식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저 문 밖에 잠시 내놓으시고 오늘 밤만큼은 갓난 아이처럼 평온하게 주무십시오. 비우고 닫고 우리 자신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부디 오늘 밤 꿈 없는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벗들이여,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 이호주는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거실에서 작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단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면 제 85해의 경험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한 분이 오늘 거실에서 단 하나의 죽은 물건만이라도 내보내시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편안함을 허락해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집에는 맑은 기운이 깃들며 우리 가족에게는 따뜻한 웃음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